네, 이생규장전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선시대의 문학의 특징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이생규장전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조선시대 문학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장 큰 특징은 중세시대 때 중세문학이라고 하는 그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죠. 그래서 한글 창제, 이 한글이 창제되면서 문학의 형태가 한문으로 쓰여지는 한문 문학과 그 다음에 국문 문학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한문 문학은 기존에 한자를 쓰던 그 양반들이 쓰던 그런 문학이고, 국문 문학은 이제 새로 창제된 한글로 쓰여진 두 개 다 이제 조선시대 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정 문학, 서사 문학, 이제 조선 전기와 후기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서정 문학은 서정과 서사문학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서정문학은 이제 조선 전기에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용비어천가라든가 이런 조선 왕조의 개국의 정당성, 송축 또는 악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용비어천가에 속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장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해라고 해서 훈민정음 창제된 이후에 그걸 이제 해석하는 해설본,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 이제 시조죠. 시조. 조선 전개 시조가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가사라고 해서, 일단 시조 같은 경우는 3장 6고 45자 내외, 그리고 이제 종장의 첫 음절이 3음절로 되는 이런 이제 정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이 가사는 어떤 형식 같은 게 제한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음보의 이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압축을 해야 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표현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담을 수 없었는데, 그 외로 시조 중에서는 사설 시조라는 이런 형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시조 이런 형태로 좀 내용을 길게 쓰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시조는 어떤 이제 딱 3장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사 같은 형태에서는 이런 이제 복잡한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 표현 방식, 세세한 디테일한 표현 같은 것들을 시조에 비해서 많이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많이 썼던 시조하고 가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사에서는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상춘곡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후기로 들어서 가사에 이제 어떤 이제 그 유배 가사라고 해서, 박인로라든가 또는 그 만원사라고 해서 우리가 그 수능 특강에서 그 이후에 이제 배울 작품이긴 한데, 그런 조선 전기와 이제 후기 유배 가사로 전기 그리고 후기 가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조의 형태도 앞에서 이제 전기의 시조 형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후기의 시조들은 이제 어떤 형태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설 시조 같은 것도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시조가, 이쪽에 여유가 있나? 보통 시조가 이제 임금에 대한 어떤 충의, 충성, 그 다음에 지조, 절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면, 황진이라든가 아니면 기생의 문학도 물론 지조와 절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자연의 강호가도라고 하는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의 예찬, 그리고 이제 사군자, 매난곡죽에 대한 어떤 예찬 같은 이런 게 이제 주로 전기에서 주제 의식으로 많이 나왔다면, 이제 후기로 들면서 사설 시조에서는 어떤 평민들
서민들의 향유문학이다 보니까 어떤 애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이제 관리의 폭정 같은 비판적인 이런 이제 내용의 시조들이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후기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서정의 어떤 갈래들을 구분해 놓은 거고, 서사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한문 소설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금오신화, 오늘 본 작품인 이생규 장전도 이 금오신화, 김시습,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쓴 사람 금오신화인데요. 이 금오신화는 총 5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생규 장전입니다. 이생규 장전을 포함한 이 금오신화 총 5가지는 대부분 한자로, 대부분 한자로 기록된 거다 보니까 그 내용 면에서는 이제 중국의 어떤 전기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와 다른 점은 이제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인물,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배경이 조선이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의식도 당연히 우리 민족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불, 도, 이 세계관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이 춘향전 같은 경우도 유교, 불교, 도교, 그 다음에 민간신앙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거는 이제 판소리계 소설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 모티브들이 다 합쳐진 작품이다 보니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김시습이라는 개인이 쓴 작품임에도 유교, 불교, 도교의 어떤 세계관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제목이 신화인데, 뭐 여기 교과서 뒤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설화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 설화 같은 경우는 스토리는 있죠. 어떤 인물이 태어나면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주몽신화 같은 경우, 주몽설화 같은 경우도 어떤 인물이 태어나고 어떤 뭐 시련을 겪다가 나중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스토리는 있는데, 소설과 다른 점은 그 인물의 어떤 그 갈등의 요소들, 그리고 인물의 어떤 성격 같은 것들이 좀 더 자세히 드러난다. 그리고 갈등 부분이 좀 더 심화돼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설화하고 소설의 차이점이 있고요. 금오신화에 나오는 작품 중에 되게 유명한 작품이 지금 우리가 볼 이생규 장전, 그리고 수능특강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차후에 아마 보게 될 것 같은데, 만복사저폭이라고, 이 두 개의 내용이 유사성을 좀 띠고 있어요. 둘 다 전기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비현실적인 어떤 이생규 장전 같은 경우는 죽은 최여인이 다시 환신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복사저폭이도 어떤 그 죽은 처녀가 환신을 해서 사랑을 나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똑같이 겪고 있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특징까지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금오신화의 이생규 장전 요 내용 간단히 여기 서사 부분에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거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몽유록의 소설이라고 하나의 장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몽유록은 이제 꿈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주 사건으로 하는, 그래서 뭐 원생몽유록, 그 다음에 달천몽유록, 뭐 이런 이제 주요 작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기록문학, 실학파문학, 그 다음에 민속극, 판소리라고 해서 이제 소설들이 조금씩, 그 기록문학 같은 경우는 박지원, 그 다음에 실학파문학, 박지원이 북학파, 실학파, 뭐 이용후생 뭐 이런 거에 대표하는 학자다 보니까 이 사람이 쓴 작품들, 허생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반전이라든가, 호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가라든가 흥보가, 그 다음에 심청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판소리계 소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병자호란 요 시즌 해가지고 중간, 그러니까 중기, 조선 중기 정도부터 소설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소설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고전이라고 하는 임경업전, 박시전, 그 다음에 춘향전, 이런 것들도 이제 판소리계 소설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한문소설 중에 이제 운영전, 최척전, 운영전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작품이니까, 서사 같은 경우는 이 한문 소설을 필두로, 금오신화를 필두로 이렇게 이제 몽유록계 소설, 그다음에 뭐 실학파, 또 판소리계 소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라는 게 이제 조선의 어떤 작품들의 특징인데요. 자, 서정문학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서정문학은 앞에서 이야기한 뭐 악장, 그 다음에 시조, 가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후기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여성이라든가 서민들의 이런 규방 가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향유되기 시작하였다, 뭐 이런 이제 흐름이 특징일 거고요. 서사문학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한 뭐 설화, 그리고 가전체 문학. 자, 가전체 문학은 사람이 아닌 어떤 돈이라든가 공방전, 그리고 이제 술이라든가 국순전 같은 어떤 사물을 의인화해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문학. 그리고 뭐 폐관 문학이라고 그래서 어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이제 집대성한 뭐 그런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기적 요소들을 띠고 있는 한문으로 된 소설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후기로 가서 군담 소설이라든가 가정 소설, 판소리계 소설, 그리고 또 뭐 애정 소설, 실학 소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하게 되었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조선 시대의 문학에 어떤 반영된 이런 문학 작품의 흐름을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생규 장전의 내용을 여기 빈칸이 좀 많으니까 여기 이어서 합시다 그냥. 자, 이생규 장전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금오신화의 한 작품인데요. 김시습이라는 이 사람이 쓴 작품이고요. 김시습은 생육신, 사육신과 생육신, 생육신. 자, 사육신은 뭐 성삼문, 박팽년, 뭐 이런 사람들, 단종의 복위를, 그러니까 세조가 단종을 치고 그다음에 왕위를 찬탈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단종의 복위를 이제 추진하던 이런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는 그 6명의 신하를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생육신은 단종의 복위를 돕기는 했으나 죽지 않은 신하들 6명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생육신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시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도 단종에 어떤 충성을 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시대는 이제 세조 때 이런 작품을 이제 쓴 사람입니다. 자, 뭐 그런 기본적인 특징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갈래로는 한문 소설, 그리고 전기 소설. 자, 전기 소설. 우리가 이제 전기라는 이런 용어가 일반적으로 우리 전기문 할 때 전기는 그 한 개인의 일생을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쓰여진 거고요. 여기에서 쓰이는 전기는 이 전자가 어떤 전하다라는 의미의 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기이하다. 그래서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다 라는 뜻으로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을 법한 이야기들, 그래서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그리고 또뭐 홍길동전 같은 경우도 전기적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도수를 부린다거나,
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들. 거의 근데 고전 같은 경우에 고전 소설의 공통적인 특성이죠, 특성. 전기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전기소설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명혼소설. 자, 명혼소설은 어떤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을 이루는 죽은 사람의 등장, 이런 것들이 이제 명혼. 그리고 염정소설의 갈래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염정소설이라는 건 운영전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 이야기들을 우리가 염정소설이라고 합니다. 운영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반과 궁녀와의 사랑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어떤 죽은, 사실 최여인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생이라는 인물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여인이 죽고 다시 환신해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떠나게 되죠. 앞에서 이야기한 이 만복사적 포기도 마찬가지의 이제 형식, 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염정소설,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일 수 있고요. 배경은 고려가 배경이고 공민왕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 중간에 황건적의 난, 홍건적이죠, 홍건적. 홍건적의 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홍건적의 난이 벌어진 시기가 이 공민왕 때 벌어졌기 때문에 공민왕 시기가 이제 배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생규 장전 제목부터 보면 전 이야기라는 뜻이고, 자, 이생 등장인물의 어떤 이름이죠. 이서생이 규장이라는 건 담장 안을 엿보다 라는 의미인데요. 엿볼 규, 담장장이라고 해서 이생이 담장 안쪽을 엿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발단 부분에 이생이라는 서생이 그 최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담장 안에 어떤 여인을 보고서 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제목에 바로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줄거리는 어떻게 간단하게 줄거리도 이야기를 하면서 갈까요? 어떤 송도라는 이런 그 이서생이 등장하는 그런 공간에서 그 최여인을 담장 너머로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담장 너머로 이제 편지도 주고받고 하면서 사랑에 빠졌는데, 이 이서생이 그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밤에 나가고, 그래서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가 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방 같은데 관리로 보내버리죠. 이게 이제 울산인가 이쪽 지방인데 그쪽으로 보내버려요.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공간은 개성인데 엄청 나라 끝으로 보낸 거니까. 근데 그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이 서생을 이게 이제 애타게 그리던 최여인이라는 이 최여인이 상사병에 당연히 났겠죠. 그러니까 이 최여인의 부모가 막 그 연유를 물어본 결과 어떤 이생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이생의 부모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연을 맺어주자라고 이제 처음에는 사실 거절을 당하고요. 자꾸 이제 계속 부탁을 하고 하다 보니 이 이생의 아버지도 결국 이제 승낙을 하게 되고 이생을 이제 개성으로 다시 불러들이죠. 자, 불러들이면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 이생규 장전의 어떤 전반적인 스토리들을 보면 참 재밌게도 어떤 앞에 전반부에서 이 만나가지고 우선은 사랑을 이루죠. 그 사랑이라는 게 혼인에 앞서 어떤 이제 서로의 끌림에 인해서 계속 연애를 하는데, 그랬다가 헤어지게 되죠. 이생의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다가 결국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행복, 그 다음에 불행했다가 다시 행복하는
이렇게 이제 행복한 혼인을 치르고 나서 바로 홍건적의 난이 벌어지고 헤어지게 되죠. 물론 헤어지면서 이제 채연이 죽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불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채연이 환신해가지고 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 재회하는 부분에서 다시 행복. 그러다가 결국 3년 동안 살다가 헤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이 절정 부분, 결말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요. 앞에 줄거리가 쭉 나오다가 이제 최여인이 환신해가지고 환생, 이거 이제 환신이라는 건 이제 귀신의 상태가 아닌 이제 죽었지만 어떤 이제 육체를 가진 몸으로 다시 이제 잠깐 동안 나왔다, 이제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개념으로 환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재현이 환신을 해서 이제 만나는 장면부터 교과서에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렇게 이제 서로 어떤 그간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간에 그 최여인이 그 이생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는, 이제 세 번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이라고 하면 세 번의 가약, 그리고 이 이야기에 앞서 뭐 3세번의 인연인가? 잠시만요. 3세의 인연,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자, 3세의 인연이라는 이 용어는 전생, 그 다음에 현생, 그 다음에 내세,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이제 세계를 뜻하는데, 3세라는 건 이 전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불교의 용어이기 때문에, 아, 불교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윤회 사상이 어떤 이 사상적으로 배경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뭐 환생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런 의미고, 세 번의 가약이라는 건 약속을 뜻하는데, 첫 번째 이제 만나가지고 어떤 인연을 맺게 되는 첫 번째 약속과 인연, 그리고 두 번째 인연은 부부가 되는 거, 혼례를 올려서 부부가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환생해서 재회를 하게 되는, 이 세 번의 가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세 번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라고 하는 이제 최인의 대사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시비에게 술을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옥루춘곡, 이 그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지어 부른다, 술을 권하면서 라고 하는,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자로 한문으로 쓰였으니까 한시가 되겠죠, 이게. 자, 고전에서 이 한시가 삽입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한시의 삽입. 자, 한시가 삽입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중에 어떤 이제 내용적 기능, 서사적 기능. 자, 내용을 보면 도적대가 밀려와서 싸움터에서 짝을 잃었다. 그 흩어진 해골을 누가 묻어주리. 하소연할 곳 없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아,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압축하고 있구나 라고, 사건의 이제 서사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승과 이승 사이에 소식조차 막히리라 라고 하면서, 아,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암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암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냥 이야기와 대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한시 같은 걸 집어넣음으로써 어떤 단조로움을 탈피시킨다,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이제 정서적 기능인데요. 사실은 이 정서적 기능이 이 한시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다른 작품에도 이렇게 이제 한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춘향전 또는 이제 심청전 이런 데에도 한시는 아니죠, 한글이니까 이런 노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노래들을 삽입함으로써 어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인물의 심리를 이제 보여준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여운을 준다,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뭐 이런 이제 정서적 기능을, 심리를 보여줌 하는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최여인은 결국 환신해가지고 재회를 했으나 3년 정도의 기간 있다가 결국 나는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며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라고 이게 이제 저승과 이승의 법도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작가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생사관이라고 하는 이승과 그 저승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가의 생사관이 드러나 있다. 죽은 사람은 잠시 머물 수는 있으나 결국 돌아가야 된다라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제 헤어지는 부분을 끝으로 이제 당연히 그 이생이 이 얘기를 듣고서 자기도 따라가겠다, 자기도 죽겠다 라고 하니, 당신의 이제 수명이 남아있는데 지금 죽으면 자기한테도 이제 해가 된다, 저승의 법에 위반된다, 그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구님께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만류하는, 결국은 사실 이 아내가 죽은 이후에 한 2달, 3달 만에 결국 죽게 되는데요. 결론은 되게 비극적 결말이죠. 비극적 결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고전소설의 기본적인 특징이 그 권선징악,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면, 이 금오신화에 나와 있는 이생규장전, 그리고 뭐 만복사절포기도 마찬가지, 헤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운영전이라는, 운영전도 결국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둘 다 죽거든요, 주인공들이. 그래서 이 비극적 결말로 나와 있는 이런 작품들은 몇 작품 안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작품이 둘 다 죽은 건 아니죠. 최여인은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이생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작품 중에 가장 큰 특징인 이 한시의 삽입이라고 하는 부분, 이 노래를 삽입한 이유라든가 삽입함으로써 얻는 효과들, 서사적인, 정서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인 뭐 고전의 특징들, 뭐 이 작품에도 당연히 드러나 있고요.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전기 소설의 특징들을 잠깐 보면, 전기 소설. 전기 소설이라는 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뭐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건데, 주인공들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주인공들이 뛰어납니다. 외모도 출중하고요. 외모 출중을 이제 뭐 제자가인, 용모 준수, 그 다음에 능력도 출중하다. 최여인도 마찬가지로 매우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앞에 연애할 때 막 시 같은 것도 같이 보내고 하는데, 자수,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자수와 시문 이런 거에 능하다. 그리고 어떤 이제 전개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비현실적인 이야기, 최여인의 환신. 네, 환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특징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문 문체여서 어떤 한시 이런 것들을 이제 서정적, 앞에서 이야기한 한시들을 삽입하는, 한시로 표현하였다, 그런 이제 정서적 표현을 한시로 삽입하였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기 소설의 특징까지 하면은 뭐 내용 정도만 파악해 두면 크게 특징될 만한 거는 다 이야기해서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등장인물이 최여인하고 이생, 그 두 명의 가장 큰 그 인물들의 특징만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인물들은 뭐 이생의 아버지라든가 최여인의 부모들 나오는데 뭐 그렇게 크게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는 부분도 아닐 뿐더러 뭐 크게 도드라지는 성격들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내용은 다 읽어보고 이 작품을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자, 따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